군 생활의 낯선 공기가 이병 김현우의 폐부를 차갑게 파고들었다. 자욱한 안개가 새벽 부대 막사를 감쌀 때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잠 못 이루는 고통에 시달렸다. 사회에서 막연히 듣던 군대 내 부조리에 대한 두려움은 이곳에서 잔인한 현실이 되어 그의 목을 조여왔다. 이곳, 이 철조망 안의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존재했고 그 규칙의 중심에는 악랄한 상병 박찬우가 있었다. 박찬우는 교활하고 이기적이며 자신의 병적인 우월감을 채우기 위해 후임들에게 끊임없이 갑질을 일삼았다. 겉으로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친한 척 굴었지만 그 속에는 비열하고 잔인한 도끼가 숨어 있었다. 그의 눈은 늘 후임들을 경멸하듯 훑었고 그들의 작은 실수조차 놓치지 않고 트집을 잡아 괴롭혔다. 그의 가학적인 행위는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꾸준히 이어졌고 후임들은 그 연극의 불쌍한 배우들이었다. 새벽 2시 불침번 근무를 서던 김현우는 피곤에 절어 꾸벅거리는 후임 이병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두드리며 귓속말을 속삭였다. 좀만 더 버티자 동기야. 곧 교대 시간이야. 어깨라도 주물러 줄까? 너무 힘들면 기대도 돼. 괜찮아, 나도 다 겪어봤어. 그의 눈에는 깊은 연민과 함께 동질감이 서려 있었다. 신병 시절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이병들도 겪지 않기를 바라는 진심이었다. 그는 작게 한숨을 쉬며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다. 하지만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난 박찬우의 그림자가 둘을 덮쳤다. 박찬우는 마치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나타나 그들을 노려봤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이글거리는 눈은 그 어떤 변명도 용납하지 않을 것 같은 차가운 분위기를 풍겼다. 야, 김이병. 내가 선임이냐? 왜 나대? 불침번 똑바로 안 서? 졸병들끼리 속닥거릴 시간이 있냐? 정신 안 차려? 여기가 동네 친구들 모임이냐? 박찬우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를 갈랐고 김현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박찬우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불필요한 얼차려를 주거나 개인 정비 시간에 지극히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끊임없이 후임들을 괴롭혔다. 심지어는 후임들의 월급 일부를 강제로 갈취하여 자신의 유흥비로 사용하거나 PX에서 고가 간식과 음료수를 사오게 하는 등 온갖 추악한 갑질을 자행했다. 그의 갑질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선 명백한 착취이자 권력 남용이었다. 부대 내 암묵적인 공포 분위기 속에서 아무도 그에게 대항하지 못했다. 김현우는 이 모든 부조리를 매일같이 목격하며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지만 이제 막 입대한 신병의 신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극심한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의 낡은 수첩을 무의식적으로 만지고 있었다. 그 수첩은 그가 몰래 기록하기 시작한 박찬우의 비열하고 추악한 만행에 대한 일종의 은밀한 증거 목록이었다. 그는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불빛 하나 없는 침상에 웅크려 박찬우의 모든 행동을 세밀하게 기록했다.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괴롭힘의 내용, 심지어 박찬우가 사용한 비인간적인 언어까지도 빠짐없이 적었다. 그는 이 기록이 언젠가 세상의 빛을 볼 날이 오기를, 그리고 이 부조리의 사슬을 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기록이 아니었다.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후임들을 위한 기록이었다. 김현우는 박찬우의 새로운 먹잇감이 되었다. 박찬우는 그의 성실함과 꼼꼼함을 악용하여 온갖 허드렛 일을 시키고 김현우가 사소한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가차없이 언어폭력과 함께 육체적 고통을 동반한 가혹한 얼차려를 퍼부었다. 야, 김이병. 너 머리 장식이냐? 그 간단한 것 하나 똑바로 못해? 너 같은 패급 새끼 때문에 이 부대 전체가 망신당한다. 군 생활 편하게 하려고 왔냐? 여기가 내 엄마 저통인 줄 아냐? 정신 차려. 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뒤지겠다. 박찬우의 날카로운 말은 김현우의 심장을 찢는 칼날처럼 후벼 팠다. 심한 날은 새벽까지 잠을 재우지 않고 개인적인 청소를 시키거나 비정상적인 체력 단련을 강요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야간 근무 후 잠이 쏟아지는 김현우에게 졸리면 잠이 확 깨는 자세를 해봐라며
새벽 3시에 엎드려 뻗쳐 자세로 한 시간을 버티게 시키는 시기였다. 혹은 내가 잘못한 만큼 내 앞에 앉아서 반성문을 써라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반성문을 쓰게 하고 그 내용을 비웃기도 했다. 특히 불침번 근무는 김현우에게 그야말로 악몽 그 자체였다. 박찬우는 불침번 근무 중 잠시라도 졸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후임들을 가혹하게 다뤘다. 한겨울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근무 중인 병사에게 찬물을 뿌리거나 비상식적인 원산폭격 자세로 오랫동안 서 있게 하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하게 몰아붙였다. 어떤 날은 이런 나약한 정신으로는 군생활 못한다며 군장까지 메고 연병장을 몇 바퀴씩 돌게 하며 밤새도록 괴롭혔다. 김현우는 매일 밤 자신의 수첩에 날짜와 시간, 구체적인 가혹행위의 종류와 내용, 피해자의 이름, 그리고 박찬우가 사용한 비인간적인 언어까지 빠짐없이 기록했다. 박찬우가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괴롭혔는지,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모든 것을 마치 일기처럼 자세히 적어 내려갔다.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한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 위함이었다. 그는 이 기록이 언젠가 세상의 빛을 볼 날이 오기를, 그리고 이 부조리의 사슬을 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의 손에는 늘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희망의 굳은 살이 박히고 있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는 고통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다짐했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언젠가 바로 잡을 것이다. 이병 김현우, 이 새끼 요즘 심상치 않아.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군. 혹시 박찬우 그 자식 때문에? 병장 최영호는 김현우의 미묘한 변화를 날카롭게 감지했다. 김현우가 매일 밤 취침 시간 직전 혹은 새벽 불침번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침대 끝에 앉아 낡은 수첩에 무언가를 꼼꼼히 기록하는 것을 몇 번 목격했다. 그의 표정에서는 짙은 우울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강렬한 결의가 엿보였다. 최영호는 박찬우의 만행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부대 내에서 그는 능력 있고 모범적인 병장으로 통했지만 사실 그는 박찬우의 갑질을 암묵적으로 묵인해왔던 수많은 병사 중 한 명이었다. 그동안 굳어진 부대 분위기와 괜히 나섰다가 나만 피곤해진다는 이기적인 생각에 섣불리 나서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하기도 했다. 그는 김현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다. 김현우, 혹시 힘든 일 있냐? 요즘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여. 얼굴도 푸석푸석하고 몸이라도 안 좋으면 의무대라도 가든지. 말 못할 고민이라도 있으면 나한테 말해봐. 내가 선임으로서 들어줄 수 있는 건 다 들어줄게. 김현우는 고개를 저으며 아닙니다, 병장님.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최영호는 그에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김현우의 행동을 더욱 예의주시하며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직감했다. 최영호는 김현우의 눈빛에서 과거 자신의 신병 시절의 모습을 보았다. 그때 자신은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번에는 내가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한편 하사 최지우는 부대 내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부조리들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도 상병 박찬우의 행동은 심상치 않게 보였다. 박찬우의 주변에는 항상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후임들은 박찬우와 마주칠 때마다 굳은 표정을 지으며 불안해했다. 최지우는 이런 분위기를 간파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고 병사들 사이의 문제는 병사들끼리 해결하는 것이라는 부대 내 오랜 관행 때문에 그는 적극적인 개입을 주저했다. 그는 자신이 섣불리 나서면 오히려 병사들 간의 갈등만 깊어지거나 심지어는 부대 내 암묵적인 질서를 깨트리는 것으로 비난받거나 혹은 자신의 진급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염려했다. 최지우는 주기적으로 병사들이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군인 고충 상담이라는 게시판도 만들었지만 대부분의 병사들은 침묵을 지키거나 괜찮습니다라는 짧은 대답만 내뱉을 뿐이었다. 그는 답답함을 느꼈지만 섣불리 나서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역으로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현실적인 제약 사이에서 그는 끊임없이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의 내면은 마치 뜨거운 불과 차가운 얼음이 뒤섞인 듯 혼란스러웠다. 이대로 계속 침묵해야 하는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나서야 하는가? 그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날 밤 김현우의 낡은 수첩에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기록이 추가되었다. 그날의 사건은 김현우의 인내심을 한계치까지 밀어붙였고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박찬우는 불침번 근무 중인 김현우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했다. 전날 개인 정비 시간에 몰래 먹던 컵라면 봉지를 버리라며, 그것도 쓰레기통이 아닌 부대 내 외진 곳, 인적이 드문 수풀 속에 몰래 버리라고 시킨 것이다. 야, 김이병. 이거 당장 갖다 버려. 아무도 모르게 저기 생활관 뒤편 숲을 제일 깊숙한 곳에 묻어버려. 냄새나면 내가 다 뒤집어 쓴다. 그리고 내일 아침 점호 때 이 사실이 드러나면 너는 물론이고 내 동기들까지 다 영창 보낼 줄 알아라. 내 눈 똑바로 보고 대답해. 할 수 있어? 없어? 귀찮아서 못 나간다. 내일 아침 점호 때 너 진짜 죽는다. 알았어? 눈깔 똑바로 뜨고 대답해. 박찬우의 섬뜩한 협박과 함께 그의 눈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김현우의 몸은 얼어붙었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다. 그는 망설였지만 박찬우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살기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동기들에게까지 미칠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결국 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라면 봉지를 들고 어두운 밤길을 걸어 인적 없는 수풀 속 깊이 그것을 버리던 김현우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어둠 속에서 라면 봉지를 묻는 그의 모습은 마치 자신의 양심을 함께 묻는 듯했다. 이 사건은 김현우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함께 잊을 수 없는 충격을 남겼고, 그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그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던 분노는 이제 막을 수 없는 활화산처럼 타올랐다.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내가 끝을 내겠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후임들도 더 이상 박찬우의 소나기에서 고통받게 하지 않겠다. 이 부조리의 사슬을 내가 끊어내겠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강한 결의가 깃들었다. 다음 날 새벽 김현우는 결심을 굳힌 채 잠 못 이루는 최영호 병장을 찾아갔다. 최영호는 이른 새벽부터 초조하게 뒤척이고 있었다. 그는 김현우의 눈빛에서 전에 없던 단호함과 함께 절박함, 그리고 비장함까지 읽었다. 김현우는 망설임 없이 지난밤의 사건과 함께 그동안 밤마다 숨죽여 기록해둔 수첩을 최영호에게 건넸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병장님, 박찬우 상병이 저한테 이런 짓을 했습니다. 어젯밤에는 라면 봉지를 생활관 뒤편 수풀에 묻으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건 박찬우 상병이 그동안 저지른 추악한 짓들입니다. 날짜, 시간,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후임들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대로는 군생활 못할 것 같습니다. 최영호는 김현우의 이야기를 듣고 수첩을 확인하자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의 손은 떨렸고 눈빛은 충격과 함께 분노로 흔들렸다. 그가 어렴풋이 짐작했던 것보다 박찬우의 갑질은 훨씬 더 악랄하고 잔혹했으며 그 수법은 상상 이상으로 교묘하고 치밀했다. 날짜와 시간, 구체적인 행위, 피해자의 이름, 그리고 박찬우의 협박 내용까지 빠짐없이 기록된 수첩은 박찬우의 만행에 대한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증거였다. 김현우, 내가 이런 끔찍한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니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이런 일이 우리 부대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니. 최영호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김현우의 어깨를 힘껏 붙잡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내가 용기를 내줘서 정말 고맙다. 너의 용기가 이 부대를 바꿀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널 돕겠다. 절대로 너 혼자 겪게 두지 않을 거야. 내가 책임지고 끝까지 갈 테니 믿고 따라와라. 내가 내 뒤에 굳건히 서겠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함께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최영호는 김현우의 손을 잡고 강하게 흔들며
그를 지지할 것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최영호는 부대 내에서 병사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는 모범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김현우의 증언과 자신의 관찰, 그리고 김현우의 수첩을 토대로 하사 최지훈에게 박찬우의 갑질을 보고했다. 최지훈 하사는 최영호 병장의 진술과 김현우 이병의 상세한 기록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교차했다. 이게 정말 다 사실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부대에서 병사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니?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최지훈 하사도 김현우의 구체적인 증거와 최영호의 진술에 박찬우의 갑질이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고 조직적인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 이상 현실적인 제약이나 자신의 불이익을 걱정할 때가 아니었다. 최지훈은 즉시 대대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할 것을 결심했다. 그러나 대대장은 명예를 중시하며 부대 내 평판에 극도로 민감한 인물이었다. 그는 쉬이 사건을 공론화하려 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최지훈은 대대장을 설득할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김현우의 수첩에 적힌 내용 중 특정 한 가지, 즉 라면 봉지 사건에 집중했다. 이것은 다른 증거들과 달리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최지훈 하사는 대대장에게 보고하기 전 박찬우의 갑질을 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김현우의 증언 중 박찬우가 라면 봉지를 은밀한 곳에 버리라고 시켰다는 부분에 주목했다. 라면 봉지 생활관 뒤편 숲을 제일 깊숙한 곳에 묻으라고 했습니다. 박찬우 상병이 제 이름을 써놓은 쪽지도 같이 버렸을 겁니다. 최지훈은 김현우에게 정확한 위치와 주변 지형지물을 자세히 물었고, 김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구체적인 장소를 손짓으로 지목했다. 밤늦은 시간, 최지훈은 야간 순찰을 핑계 삼아 지목된 장소를 찾아갔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비추자 빽빽한 수풀 속에 버려진 낡은 컵라면 봉지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비에 젖어 축축했지만 형태는 알아볼 수 있었다. 봉지를 꺼내드는 순간 최지훈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봉지 안에는 박찬우가 실수로 함께 버린 듯한 박찬우의 이름이 흐릿하게 적힌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쪽지에는 상병 박찬우, PX 구매 목록 컵라면 2개, 콜라 1개, 과자 3개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는 박찬우의 소행임을 명확히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이자 김현우의 진술이 거짓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였다. 최지훈은 이 쪽지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아 자신의 품속에 깊숙이 넣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확신에 찬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정의를 위한 그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최지훈 하사는 이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김현우의 수첩, 최영호 병장의 진술서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여 대대장을 찾아갔다. 대대장실의 문을 두드리는 그의 손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박찬우 상병의 만행과 김현우 이병의 용기 있는 증언, 그리고 자신이 확보한 라면 봉지 속 쪽지를 제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대대장님, 더 이상 이 부조리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 증거들을 보십시오. 김현우 이병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박찬우 상병의 만행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저희 부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사건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병사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전체의 기강과 사기 문제로 직결됩니다. 명확한 증거와 최영호 병장의 진술, 그리고 김현우 이병의 용기 있는 증언까지 이어지자 대대장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당혹감, 그리고 자신의 부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한 참담한 책임감으로 일그러졌다. 대대장은 즉시 내부 감사를 지시하고 박찬우 상병을 격리 조치했다. 동시에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명령했다. 대대장은 최지훈 하사에게 철저하게 조사하여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마라.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부대의 만연한 부조리를 뿌리 뽑을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지시했다.
갑작스러운 격리 조치에 박찬우는 극도로 당황했지만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완강히 부인하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비열한 미소가 띄고 있었다. 대대장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누가 저를 모함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김현우 이병이 저를 음해하는 겁니다. 제가 뭘 했다는 겁니까? 그러나 곧이어 시작된 감사는 그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감사관들은 김현우가 기록한 상세한 수첩 내용을 들이밀었고 최지훈 하사가 찾아낸 라면 봉지 안에 결정적인 쪽지를 증거로 제시했다. 박찬우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박찬우의 갑질에 시달렸던 다른 후임 병사들도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김현우가 겪었던 고통과 유사한 자신들의 경험을 생생하게 진술했다. 그들의 증언은 김현우의 수첩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고 박찬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점차 창백해졌고 눈빛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특히 평소 자신에게 꼼짝 못하던 김현우가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폭로했다는 사실에 박찬우는 충격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다. 그의 비열한 웃음은 사라지고 오직 비참함만이 그의 얼굴을 뒤덮었다. 박찬우는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죄는 너무나도 명백했고 더 이상 숨길 수도 부정할 수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파멸이 스스로의 손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다. 대대장은 박찬우의 갑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전 장병이 모인 자리에서 직접 나서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부대 내 부조리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병사들은 대대장의 결단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다시는 이 부대에서 병사 간의 가혹행위나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직접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안전하게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이 부대를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박찬우는 결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군기 위반 및 가혹행위 혐의로 불명예 전역 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의 군 생활은 이렇게 비참하고 불명예스럽게 막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비열한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와 모든 것을 앗아갔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절망했다. 전역하는 날 그는 아무도 없는 부대 정문을 쓸쓸히 걸어나갔다. 그의 뒤에는 비난과 조롱의 시선만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군복을 벗는 순간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 사건은 부대 전체에 거대한 파장을 불러왔다. 그동안 쉬쉬하며 묵인되었던 부조리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병사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한라인이 개설되었고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이 상주하며 병사들의 고충을 듣기 시작했다. 마음의 소리함은 더욱 활성화되었고 병사들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부대 내에는 안심하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선임들은 후임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선후임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를 동료이자 전우로 인정하는 문화가 점차 자리 잡았다. 부대는 이제 더 이상 고통의 공간이 아닌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었다. 김현우는 용기를 내어 부조리를 고발한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그는 더 이상 불침번의 그림자 속에서 두려워하는 나약한 신병이 아니었다. 그의 행동은 다른 후임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부대 내에는 건전하고 투명한 병영 문화가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김현우 이병이 아닌 김현우 의병으로 불렸다. 그는 군 생활을 마친 후에도 부대 인권 개선에 꾸준히 관심을 가졌다. 박찬우는 불명예 전역 후 사회에서도 냉담한 시선을 받았다. 군대 내 가혹행위가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면서 그의 이름은 갑질 상병으로 낙인 찍혔다. 그는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지고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외면당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어딜 가나 그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과 수군거림은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는 사회생활의 실패와 고립감 속에서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며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매일 밤 그는 악몽에 시달렸고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행동들을 후회하며 괴로워했다.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그는 홀로 방황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삶이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과거의 죄악을 상기시키는 끔찍한 거울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김현우는 전역 후 군에서 겪었던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약자의 편에 서서 불의에 맞서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독하게 공부해 법학을 전공했고 로스쿨을 거쳐 마침내 변호사가 되었다. 그의 전문 분야는 다름 아닌 군대 내 인권 문제였다. 그는 군대 내 가혹행위로 고통받는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무료 변론을 제공하고 법적 자문을 해주며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헌신했다. 그의 노력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가해자들이 처벌받았으며 군대의 부조리한 관행들이 개선되었다. 그의 이름은 정의로운 변호사, 군인들의 수호자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유명세를 타고 언론에 자주 출연하며 군 인권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그의 칼날 같은 논리와 따뜻한 마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어느 날 저녁 박찬우는 우연히 TV를 켰다가 눈을 의심했다. 뉴스 채널에서 군대 인권 개선 토론회라는 주제로 전문가 패널들이 출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얼굴이 있었다. 늠름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화면을 가득 채운 변호사 김현우. 그는 화면 속에서 날카로운 논리로 군대 내 부조리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따뜻하고 명쾌한 조언을 건네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강한 신념과 함께 희생자들을 향한 깊은 공감이 느껴졌다. 박찬우는 자신이 과거 김현우에게 행했던 가혹행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새벽 불침번 근무 중에 비열한 협박, 라면 봉지 사건, 개인 정비 시간에 강요했던 온갖 허들의 실, 그리고 김현우의 굳은 표정, 그의 가슴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찢어지는 듯했다. 자신이 그렇게 짓밟았던 한 사람이 이제는 사회의 빛이 되어 약자들을 돕고 정의를 실현하고 있었다니. 박찬우는 자신의 추악한 과거와 현재의 비참한 처지를 비교하며 통렬한 반성을 했다. 그는 깊은 수치심과 함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열했으며 한 사람의 삶을 얼마나 망쳐놓았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김현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다.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했을까? 나는 왜 그랬을까? 내가 저지른 일들은 돌이킬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속죄해야 한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박찬우는 용기를 내어 김현우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어렵게 김현우의 법률사무소 연락처를 알아내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김현우 변호사님, 저 박찬우입니다. 그 박찬우 상병이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박찬우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올 질책과 분노를 예상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잠시 후 김현우의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찬우 상병, 오랜만이네요. 연락할 줄 몰랐습니다. 무슨 일로 연락하셨습니까? 김현우는 박찬우의 연락을 받고 놀랐지만 의외로 담담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분노 대신 이해와 연민의 감정이 엿보였다. 김현우는 박찬우의 용기를 높이 샀고 그에게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말했다. 언제든 좋습니다. 편한 시간에 방문하세요. 할 얘기가 있을 것 같군요. 김현우의 사무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묘한 기류가 감돌았다. 박찬우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모든 잘못을 털어놓았다. 그의 눈에는 참회와 후회의 눈물이 그렁거렸다. 현우야, 아니, 변호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미쳤었습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했습니다. 사람이라면 저지르지 말아야 할 짓들을 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쓰레기였습니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사죄하고 싶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의 행동을 하나하나 나열하며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의 사과는 형식적인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통렬한 반성이었다. 김현우는 박찬우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과거의 아픔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했지만 동시에 박찬우의 깊은 후회와 변화에 대한 희망도 엿보였다. 김현우는 긴 침묵 끝에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박찬우 씨, 저는 박찬우 씨를 용서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려는 박찬우 씨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과거의 자신을 직시하고 새롭게 나아간다면 분명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힘들겠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김현우는 박찬우에게 자신의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박찬우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 상담과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고 그의 정신적인 지지자가 되어 주었다. 김현우의 진심 어린 도움으로 박찬우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그는 작은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차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한때 갑질의 그림자였던 그는 이제는 어둠 속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온함이 깃들었다. 그는 김현우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자신 또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자 다짐했다. 김현우와 박찬우의 이야기는 군대 내 부조리가 어떻게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동시에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그 부조리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정의를 세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가 되었다. 불침번의 그림자 속에서 시작된 악몽은 결국 정의의 빛 아래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피어났다. 군대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의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밝고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었다. 김현우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군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며 진정한 권선징악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김현우는 앞으로도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낼 것이었다. 그의 삶은 불의에 맞서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영감이 될 것이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평생을 바칠 것이었다. 그리고 박찬우는 김현우의 용서와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증인이 되어 과거의 자신처럼 어둠 속에 갇힌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김현우의 법률사무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군인권 문제에 대한 강연에 동참하기도 했다. 그는 강연에서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자신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 것을 호소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의 고백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김현우와 박찬우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넘어선 진정한 화해와 성숙의 상징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잊히지 않을 것이며 불의에 맞서는 용기와 용서의 가치를 영원히 빛낼 것이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결국 빛 속에서 희망의 등대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교훈을 선사하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작은 발걸음이 될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의 가슴에 울림을 주며 살아있는 전설로 남을 것이다. 정의는 때로는 느리게 오지만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그들의 삶이 증명해주고 있었다.